한림대학병원 중환자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내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유리 너머 차가운 공간 안에 5살 배기 내 작은 아들 하준. 하준은 너무나도 연약해 보였다. 작은 몸은 검은 케이블과 투명한 호스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것들은 마치 하준의 남은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것만 같았다. 의사 말로는 하준이가 급성 심부전과 폐렴 악화로 인해 오늘 오후에 당장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투석 카테터를 삽입하고 폐의 체액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마야 씨,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침에 행정실 간호사가 동정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은 나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오후 4시에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 1억 5천만 원의 초기 보증금이 필요했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시간이 없었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안방 금고에 있는 비상 통장을 꺼내야 했다. 그 돈은 내가 건축가로 10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다. 하준의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생명을 사기 위한 대가가 되어야 했다. 나는 눈물을 쏟으며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차를 몰았다. 내 명의로 구입한 호화로운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대문 앞에 택시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섰고 안방 계단을 지나치는데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준의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남자, 내 남편 민준민의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다른 웃음소리가 있었다. 높고 애교 섞인 여자의 목소리였다. 여보, 이 드레스 좀 봐. 오늘 밤 에펠탑 앞에서 입으면 예쁠까? 그 여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지수 씨가 뭘 입든 항상 예쁘지. 특히 아무것도 안 입었을 때 말이야. 민준이 음흉한 웃음소리와 함께 대답했고 내 속은 메스꺼움으로 뒤틀렸다. 나는 남은 힘을 다해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그 안의 광경은 단순한 불륜보다 더 처참했다. 내 옷장이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내 명품 가방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나를 무너뜨린 것은 옷장 구석에 작은 금고가 활짝 열려 있고 텅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민주는 거기 서서 값비싼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현금 뭉치와 여권으로 가득 찬 큰 여행 가방을 닫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상간녀인 지수가 선홍색 립스틱을 바르느라 바빴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돈, 금고 속의 그 돈은 하준이 거예요. 하준이 지금 위독해요. 오늘 당장 수술해야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민주는 나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혐오만이 있었다. 아, 그 불운을 가져오는 녀석이 아직도 안 죽었어. 그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그는 당신 아들이에요, 민준. 당신 핏줄이라고요. 민준은 코웃음 치며 가방을 잠갔다. 내 아들. 병원비만 축 낼 줄 아는 아들. 나에게 삶을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아들. 매일 당신과 그의 몸에서 나는 약 냄새를 맡아야 하는 게 지긋지긋해. 난 이제 진절머리가 나. 서연. 지수가 가까이 다가와 용감하게 민준의 팔짱을 꼈다. 잘 들어요, 서연 씨. 오늘 내 생일이에요. 민준 씨가 나한테 파리로 여행 가자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금고 속 그 돈은 민준 씨가 당신처럼 지루한 아내를 참아준 것에 대한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여보, 제발. 나는 민준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다리를 잡았다. 내 모든 보석을 가져가세요. 내 차도 가져가세요. 하지만 그 돈만은 안 돼요. 그건 하준이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민준 씨, 이 여자와 여행을 가려고 당신 아들이 죽는 것을 두고 볼 셈이에요. 민준은 내 손을 걷어차 나는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오히려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서연. 그냥 죽게 놔둬. 그 애가 없으면 내 인생이 평화로워질 거야. 더 이상 병원비도 밤마다 우는 소리도 없을 테니 난 자유를 원해.
당신들 같은 쓰레기짐 없이 지수 씨랑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는 거칠게 여행 가방을 끌었다. 지수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나를 흘겨보았다. 잘 가요, 서연. 당신 아들이 빨리 관속으로 따라 들어갔으면 좋겠네. 당신도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지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나는 그들을 따라 현관문까지 기어가 가방을 붙잡으려 했다. 안 돼, 못 가, 도둑놈. 그건 내 돈이야. 하준이의 권리라고. 민주는 돌아서서 내 뺨을 너무 세게 때렸고 내 입술 끝이 터졌다. 닥쳐. 지겨운 여자. 당신이 전에 알려준 모바일 뱅킹 접속 권한으로 당신 모든 계좌를 이미 몽땅 털었어. 전부 다 옮겼다고.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곧 시체가 될 아이를 가진 가난한 여자일 뿐이라고. 그는 나를 젖은 아스팔트 위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 택시는 내 아들의 목숨의 절반을 싣고 공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다. 나는 쏟아지는 빗 속에서 울부짖으며 부러진 손톱으로 아스팔트를 긁었다. 아팠던 것은 뺨의 통증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악마보다 더 잔인하다는 현실 때문이었다. 나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3시 15분, 포기할 수 없었다. 민준이 악마가 되기를 선택했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준의 수호천사가 되어야 했다. 피 흘리는 입술과 떨리는 몸으로 나는 차로 기어갔다. 나는 그들이 이기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지옥을 맛보게 하고 싶다면 나는 그들이 그 지옥 속에서 먼저 타들어가게 만들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내 아들을 구해야 한다. 민준과 지수가 파리행 1등석 비행기 엔진의 굉음은 병원으로 돌아가는 서연의 고통스러운 배경음악 같았다. 호화로운 기내에서 민준은 수천만 원짜리 값비싼 샴페인을 들이켰다. 하준의 수술 3번을 치를 수 있는 돈이었다. 한편 서연은 터진 입술과 떨리는 손으로 미친 듯한 서울의 교통 체증 속에서 계속 경적을 울렸다. 절망의 문턱에서의 투쟁. 하준아, 버텨줘. 엄마가 갈게. 서연은 운전대 뒤에서 속삭였다. 그녀의 흐느낌은 이미 말라버렸고 퉁퉁 부은 눈 뒤에는 불타는 듯한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3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행정 문제로 수술이 취소되기까지 단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서연은 입술 끝에 핏자국과 흠뻑 젖은 옷차림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행정실로 달려갔다. 간호사님, 제발요. 계좌에 문제가 생겨서 돈을 인출할 수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저에게 이 토지 문건이 있어요. 제 명의로 된 거예요. 이걸 담보로 잡아주세요. 제 아들의 목숨은 기다릴 수 없어요. 행정직원은 망설이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서연 씨. 절차상 현금이나 이체를 통한 예치금이어야 합니다. 그때 단단한 손 하나가 서연의 어깨에 닿았다. 그것은 하준이 위독하다는 소식과 민준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창백해진 얼굴로 달려온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이것을 사용해라, 얘야. 서연의 아버지는 낡은 통장과 서연 어머니의 보석 몇 점을 내밀었다. 아빠의 모든 퇴직금을 인출했다. 1억 5천만 원에는 못 미치지만 여기 8천만 원이 있다. 간호사님, 제발 이것을 담보로 먼저 받아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곧 갚겠습니다. 격렬한 논쟁과 하준의 상황에 동정하는 외과 의사의 개입 끝에 마침내 수술실의 불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하준이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대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끊임없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파리의 역설, 악의 전시회, 지구 반대편에서 서연의 휴대폰이 연이어 울렸다.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알림이 쉴 새 없이 들어왔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휴대폰을 열었다. 그녀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 지수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웅장한 에펠탑 앞에 서서 서연이 금고에서 도둑 맞은 돈으로 샀음을 아는
매우 값비싼 털 재킷을 입고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파리에 왔어요. 세상에서 제일 스윗한 내 남자친구의 생일 선물이죠. 지수는 카메라에 대고 말한 뒤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는 민준에게 카메라를 돌렸다. 민준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에 손을 흔들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돈은 문제가 아니지. 중요한 건 당신이 행복하고 집에 있는 사람처럼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거야. 민주는 서연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조롱 섞인 어조로 대답했다. 잠시 후 지수로부터 서연의 계정으로 개인 메시지 DM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서연의 계좌에서 민준이 새로 만든 해외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했다는 증거 사진이 들어 있었다. 이것 좀 봐. 서연아, 내 남편이 내 아들 수술비로 나한테 시계 사줬어. 죽어가는 애한테 돈 버리는 것보다 새 아내가 될 나를 예쁘게 치장하는 데 쓰는 게 낫대. 불쌍해라. 돈 다 뺏기고 남편한테 버려지고 이제 곧 아무것도 없는 싱글맘이 되겠네. 준비해. 돌아가면 그 집도 민준 씨가 팔아버릴 거야. 서연의 피가 끓었다. 그녀의 상실감은 이제 극에 달해 슬픔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을 느꼈다. 순수한 복수심, 건축가의 부활이었다. 서연은 휴대폰 화면을 응시한 뒤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말이 떠올랐다. 내 모든 계좌를 이미 몽땅 털었어. 민준은 오만했지만 그는 멍청했다. 그는 낡은 서연의 휴대폰 모바일 뱅킹을 손에 넣었다고 모든 것을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결혼 훨씬 전부터 자산을 쌓아온 성공한 건축가라는 사실을 잊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자신의 건축 사무소 비서에게 전화했다. 윤 팀장, 제 말을 잘 들어요. 지금 당장 회사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제 모든 개인 자산에 대해 긴급 프로토콜을 활성화하세요. 서연은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 민준민. 명의로 된 모든 추가 신용카드를 정지시키세요. 오늘 밤 파리에서 호텔이나 저녁 식사 비용을 결제하려고 할 때 카드가 거절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중앙은행에 연락하세요. 제 모바일 뱅킹 접근 권한이 해킹당했다고 보고하세요. 모든 출금 권한을 취소하세요. 셋째,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파트와 주택단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세요. 모든 디지털 출입 코드를 변경하고 민준이 제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의 출입이 금지되었음을 경비원에게 알리세요. 강제로 들어오려고 하면 강도죄로 신고하세요. 넷째, 이혼 소송 서류와 횡령 및 아동 유기 혐의에 대한 경찰 고발장을 준비하세요. 전화 반대편에서 평소에는 매우 온순했던 상사의 목소리에 놀란 윤 팀장이 잠시 침묵했다. 네, 서연 대표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시사항은 없으십니까? 하나 더, 서연이 덧붙였다. 그녀의 눈은 중환자실 문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오늘 밤 그들이 파리의 어느 레스토랑에 갈 것인지 알아내세요. 그 상간녀의 생일에 작은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긴장된 순간 하주는 죽음과 싸우고 있었다. 의사는 지친 얼굴로 나왔지만 희망의 빗줄기가 있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서연 씨. 하지만 하준이의 상태는 여전히 매우 약합니다. 앞으로 24시간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서연은 의사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녀는 다시 대기실 의자로 돌아와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지수의 최근 게시물을 보았다. 센강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 사진이었다. 내일 쇼핑하기 전에 로맨틱 디너. 민준 씨가 뭐든지 사도 된대. 지수는 썼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는 지금쯤 자신의 정지 명령이 국제은행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기 시작했음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서연은 지수의 스토리가 빠르게 삭제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서연은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지수는 레스토랑 계산대 앞에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민준의 얼굴 사진을 올렸다. 서연은 파리의 별 5개짜리 레스토랑에서 신용카드가 거절당했을 때 민준이 느꼈을 창피함을 상상했다. 그는 여행 가방 안에 모든 돈이 유로로 환전할 시간이 없었던 원화 현금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민준, 서연은 중얼거렸다. 나에게 지옥을 맛보게 하고 싶다고? 나는 파리가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감옥이 되도록 해줄게. 서연은 방금 수술실에서 나온 하준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그 남자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오직 그녀 자신의 차가운 손으로 실현될 정의만이 있을 뿐이었다. 파리의 낭만적인 불빛은 민준과 지수의 행복을 증명해야 했다. 그러나 유서 깊은 쥐 페르네 레스토랑에서는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수천만 원짜리 정장을 입은 민준은 자신을 정중하지만 차갑게 바라보는 웨이터 앞에 굳어선 채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무슈. 고객님의 카드가 시스템에서 거절되었습니다. 웨이터는 짙은 프랑스 악센트의 영어로 말했다. 민준은 얼굴을 붉히며 이마를 찌푸렸다. 맞은편 테이블에 몇몇 미국인 관광객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시 해봐. 기계가 고장 난 것일 수도 있어. 이건 인피니트 카드야. 한도가 수십억이라고. 민준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 으름장을 놓았다. 새로 산 가방을 자랑하며 앉아있던 지수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웨이터는 잠시 후 돌아왔고 이번에는 더 단호한 표정이었다. 무슈. 저희가 고객님의 다른 카드 3개를 시도해봤습니다. 모두 발급사 계좌 정지, 아카운트 포억, 바이 슈얼 라는 동일한 메시지가 뜹니다. 다른 결제 수단이 있으십니까? 민준의 심장이 냈는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의 책상 서랍에서 훔친 또 다른 신용카드를 찾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건넸다. 다시 거절되었다. 패닉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민준은 휴대폰으로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보려고 했다. 그의 눈은 접근 거부,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가 있으니 은행에 연락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표시하는 화면을 보고 휘둥그레졌다. 젠장. 서연. 민준은 억눌린 신음을 내뱉었다.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약하고 지루하다고 여겼던 아내가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던 것이다. 패션 도시에서의 그날 밤의 패닉은 잊을 수 없는 굴욕으로 끝났다. 민주는 엄청난 저녁 식사 비용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담보로 그날 오후에 새로 산 롤렉스 시계를 넘겨야만 했다. 그들이 레스토랑을 나섰을 때 지수는 인도에서 히스테리하게 소리를 질렀다. 민준, 이게 뭐야? 당신 약속은? 당신이 서연의 돈을 다 가져왔다고 했잖아. 왜 카드가 안 되는 거야? 지수는 자신의 가방으로 민준의 팔을 때렸다. 닥쳐. 서연이 다 막은 거야. 서연은 내가 현금을 가방에 넣어왔다는 걸 알았을 거야. 하지만 그 돈은 아직 원화이고 대부분 호텔에 있어. 민준은 좌절하며 소리쳤다. 그들은 서둘러 묵고 있던 별 5개짜리 호텔로 돌아갔다. 그러나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호텔 지배인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준 고객님, 방 예약에 사용된 신용카드 소유주로부터 방금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신분 도용을 신고하고 모든 서비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객님께서 남은 밤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 없다면 30분 이내에 객실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 여행 가방이 위에 있어 거기에 현금이 있단 말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고객님의 객실은 시스템상 잠겨 있습니다. 무슈. 저희 직원이 고객님을 호위하여 짐을 가져오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취소 행정 비용을 해결하기 전에는 호텔을 떠나실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민준과 지수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쫓겨났다.
그들은 초겨울로 얼어붙기 시작한 파리의 길가에 서 있었다. 값비싼 여행 가방들에 둘러싸인 채 그 가방들은 이제 죽은 짐처럼 느껴졌다. 민준이 가져온 원화 현금은 환전소가 문을 닫았고 명확한 증빙 서류 없이 대량의 돈을 환전하려는 것을 거부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었다. 서연이 모든 접근을 차단한 서류였다. 기도와 전략이 있는 병실. 서울의 병실에는 대조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연은 하준의 작은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하준은 위기를 넘기기 시작했다. 모니터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연이 속삭였다. 서연은 잠들지 않았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노트북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건축회사의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지난 몇 달 동안 그녀의 서명을 위조하여 발리의 토지, 자산 중 하나를 담보로 잡으려 했다는 사실을 막 발견했다. 당신은 정말 나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었구나, 민준.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중얼거렸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의 변호사, 박 변호사였다. 서연 대표님, 모든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경찰과도 협력했습니다. 가족 내 횡령 및 절도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금액이 수십억 대이므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민준 씨가 김포공항에 발을 딛는 즉시 경찰이 그를 데려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박 변호사님.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을 원합니다. 저는 그가 의료비용이 없어 자기 아들이 죽을 뻔하게 만든 것처럼 그도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대표님의 지시에 따라 공동명의 계좌의 모든 자금은 대표님 아버지의 상속 재산에서 나왔다는 증거가 입증되었으므로 합법적으로 비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이제 주머니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멸 전의 마지막 메시지. 서연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민준의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서연, 당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장 정지 풀어. 내가 화난 건 알지만 미치지 마. 나 파리에 돈 없이 갇혔어. 지수도 무서워하고. 당신 나 여기서 얼어 죽으라는 거야? 서연은 그 메시지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몇 시간 전 민준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냥 죽게 놔둬. 귀찮으니까. 서연은 침착하게 답장했다. 당신은 하준이가 귀찮다고 했지. 민준, 이제 당신 차례야. 나를 귀찮게 하네. 당신이 선택한 여자와 파리의 아름다움을 즐겨. 당신이 가져온 그 돈은 내 아들의 목숨을 훔친 부정한 돈이야. 우리 집 문 잠겼고 그 집 오늘 밤 다른 사람에게 팔렸으니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당신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곧 자존심도 없을 거야. 파리에서 민주는 그 메시지를 읽고 인도 위에 쓰러졌다. 지수는 추위에 계속 칭얼거렸지만 자신이 부유한 왕자라고 생각했던 남자가 이제 머리 둘 곳 없는 도망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껐다. 그녀는 하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아가야. 엄마와 하준이만 있을 거야. 파리는 민준의 눈에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다. 빛의 도시라고 불리던 이 도시는 이제 그의 목을 조르는 어두운 미로처럼 느껴졌다. 지하철역 근처의 차가운 공원 벤치에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서 지수는 톱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한 날카로운 목소리로 계속 투덜거렸다. 민준, 뭐라도 해봐. 나 배고파. 추워. 이 구두 때문에 발이 까졌잖아. 당신이 부자라며. 서연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노숙자처럼 행동하고 있어? 지수는 빈 쇼핑백을 민준에게 던졌다.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지갑에 남은 원화 지폐를 바라보았다. 그 돈은 공식 환전 서류 없이는 여기서 사용할 수 없었다. 한편 그의 모든 신용카드는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가 자랑했던 권력과 사치는 모두 서연의 재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서연의 서명 없이는 그는 재정적 정체성이 없는 남자일 뿐이었다. 대사관에서의 굴욕, 산산조각난 마지막 자존심을 끌어모아 민주는 지수를 데리고 대한민국 대사관 KBR로 가서 긴급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강도를 당했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더 빨리 움직였다. 민준이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했을 때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민준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미 서연 키라나 슈연, 키란 씨의 변호사와 한국 경찰로부터 횡령 및 문서 절도 혐의에 대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객님의 여권은 출국 과정에서 데이터 위조의 징후가 있어 법적 분쟁 중인 자산의 일부로 신고되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내 아내야. 우리는 그냥 부부 싸움이 좀 있었을 뿐이야. 저희는 고객님께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행 증명서를 발급해 드리는 것만 도울 수 있습니다. 무슈. 하지만 도착하시는 즉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귀국 비용은 고객님의 계좌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보증을 위해 고객님의 비상 연락처에 연락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등록된 민준의 비상 연락처는 서연의 번호였다. 직원은 전화를 걸었고 일부러 켜놓은 스피커폰을 통해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귀국할 돈이 없으면 파리에서 구걸하게 놔두세요. 거기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나요? 다시는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겼다. 지수는 창피함에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고 대사관 로비의 사람들은 그들을 경멸의 시선으로 수군거리며 바라보았다. 1등석에서 수갑까지 부끄러움을 느끼고 마을에 있는 유일한 논밭을 팔아야 했던 민준 부모님의 대출 도움으로 민준과 지수는 마침내 가장 저렴한 귀국 항공권을 살 수 있었다. 화장실 근처 맨 뒷줄에 이코노미 클래스였다. 더 이상 샴페인도 1등석 서비스도 없었다. 수십 시간의 비행 내내 지수는 민준을 욕하며 그를 쓸모없는 남자, 사기꾼이라고 불렀다. 김포공항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자신의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착 게이트 앞에서 2명의 굳은 표정의 사복 차림 남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 씨. 그들 중 한 명이 경찰 배지를 보여주었다. 서연 키라나 씨 소유의 회사 자금 횡령 및 가족 내 절도 혐의로 귀하를 체포합니다. 사무실로 동행해 주십시오. 민준은 저항하려 했다. 내 아내는 어디 있어? 서연은 귀하의 아내는 귀하의 행동으로 인해 거의 사망할 뻔했던 자녀의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차갑게 대답하며 민준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지수는 남자친구가 체포되는 것을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다. 경찰관님, 저는 아무 관련 없어요. 저는 그냥 끌려온 것 뿐이에요. 저 남자가 돈을 훔친 거지. 저는 아니에요. 그녀는 소리치며 도망쳤고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배신은 배신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당신의 집이 아닌 곳. 지칠 대로 지친 초기 신문 후 민준은 부모님의 보증으로 임시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의 신부는 여전히 용의자였고 그는 도시를 떠나는 것이 금지되었다. 남은 힘으로 그는 서연과 함께 살던 호화로운 집으로 갔다. 그는 자신의 물건을 가져오거나 악어의 눈물로 서연을 설득하여 용서받기를 바랐다. 그러나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자물쇠는 이미 매우 정교한 생체 인식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었다. 단단한 체격에 새로운 경비원이 그를 막아섰다. 누구십니까? 내가 이 집 주인이다. 문 열어. 민준이 미친 듯이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집은 이틀 전에 이미 팔렸습니다. 새로운 소유주가 이미 명의 변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전 소유주이신 서연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비원은
낡은 골판지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민준의 찢어지고 더러워진 헌 옷가지들과 짧은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이 집은 나의 정직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지 당신의 배신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집을 팔았고 그 수익금은 아빠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여기에 집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 지갑에 있는 내용물에 맞는 새방을 알아보세요. 텅 비었을 테니. 민주는 옷 상자를 안은 채 길가에 주저앉았다. 멀리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 안에는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의 서연이 건강해져 미소 짓는 하준을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민준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민준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그는 짧은 휴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그것이 그의 긴 지옥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마치 인구 밀집 지역의 좁은 골목 앞에 서 있는 민준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았다. 지독한 쓰레기 냄새와 검게 변한 하수구물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파리의 5성급 호텔 대리석 바닥을 밟던 남자에게 새로운 풍경이 되었다. 그의 옆에는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얼굴의 지수가 서 있었다. 화장은 땀으로 지워졌고 예전에 값비싼 미용실에서 손질했던 머리는 축 처지고 엉망이었다. 여보, 여기가 그곳이야? 농담하는 거지. 지수의 목소리가 쨍하게 울려 퍼져 좁은 테라스에 앉아있던 이웃들의 시선을 끌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비둘기장 크기만 한 월세방 열쇠를 쥐고 있을 뿐이었다. 남은 현금으로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지수. 서연이 내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어. 자동차, 아파트, 심지어 횡령신고 때문에 내 회사 계좌까지 모두 관리인의 감시 아래 있다고. 그들은 월세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넓이는 3x3을 넘지 않았다. 화장실은 안에 있었지만 그 냄새는 지수를 매 순간 토하게 만들었다. 에어컨은 없었고 벽에서 떨어져 나갈 듯 삐걱거리는 낡은 선풍기만 하나 있었다.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민준. 나는 지수야. 나는 에르메스 가방을 들던 사람이지. 이렇게 곰팡이 냄새나는 마루 바닥에서 잘 수는 없어. 지수는 가방을 방구석으로 던졌다. 스트레스 한계에 다다른 민준이 폭발했다. 그럼 뭘 하고 싶은데? 어제 공항에서 내 마지막 현금으로 향수 산 게 누군데? 당신이 여기에 있기 싫다면 그냥 가. 하지만 명심해. 당신도 주요 증인으로 경찰에게 쫓기고 있다는 걸. 지수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은 증오를 내뿜었다. 예전에 서연의 돈더미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가난 때문에 썩어가기 시작했다. 파리에서 샴페인을 건배하던 그들은 이제 깜빡이는 네온사인 아래에서 인스턴트 라면 한 봉지를 나눠 먹어야 했다. 불사조의 부활. 도시의 다른 한편 멋진 도시 전망이 보이는 고층 빌딩에서 서연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순수함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아이보리색 블레이저 정장을 입은 그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듯 보였다. 완전히 회복된 하주는 서연이 사무실 안에 만들어 놓은 전용 놀이방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하주는 건강해 보였고 그의 뺨은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으며 그의 눈은 대단한 엄마를 보며 반짝였다. 발리에 그린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서연은 단호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남편이 횡령하려 했던 자산은 완전히 제 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의 새로운 투자자와 협력하여 건설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의 비서 윤 팀장이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왔다. 서연 대표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민준과 지수가 현재 서울 변두리에 빈민가에 살고 있습니다. 민준은 몇몇 건설 회사에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차를 마셨다. 물론 아무도 안 받아주겠죠. 내가 그의 평판 기록을 손봤으니까요. 감히 자기 아들의 치료비를 훔친 사람을 누가 고용하겠어요. 그럼 대표님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윤 팀장이 물었다.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수많은 계획을 담고 있는 미소였다. 그들이 먼저 가난에 익숙해지게 놔두세요. 배고픔 때문에 서로 뜯고 싸우게 두세요. 그들이 가장 밑바닥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 그때야말로 내가 진짜 깜짝 선물을 줄 때죠. 영혼을 부수는 만남. 일주일 후, 먹을 돈조차 없어 절망에 빠진 민주는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갈 용기를 냈다. 그는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동정심을 호소하려 했다. 이미 초라해지고 악취가 나는 옷차림으로 그는 로비에서 제지당했다. 서연 씨를 만나야 해. 그녀는 내 아내야. 민주는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죄송합니다. 손님. 서연 대표님은 중요한 손님과 함께 계시며 대표님은 손님과 같은 인상차기를 가진 분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비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서연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엄청난 권위의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와 함께 나왔다. 그 남자는 서연의 새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인 아드리안이었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는 아드리안이 서연의 허리를 정중하게 감싸 안는 모습과 서연이 민준에게 지난 수년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진심 어린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았다. 서연, 제발 날 좀 도와줘. 지수가 계속 돈을 요구해. 나 아무것도 없어. 민주는 소리치며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서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민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경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신발에 붙은 오물을 보는 것처럼. 아드리안 씨, 서연은 옆에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청소부를 좀 불러주시겠어요? 우리 사무실 로비에 쓰레기가 남아있는 것 같네요. 아드리안은 민준을 차갑게 바라본 후 서연에게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자기야. 이런 쓰레기는 시야를 망치지 않도록 즉시 버려야죠. 민준은 많은 사람 앞에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는 서연이 아드리안의 롤스로이스에 타는 것을 보았다. 그 차 안에서 하주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자신보다 훨씬 더 괜찮은 새로운 아빠와 함께 매우 행복해 보였다. 그 순간 민주는 자신이 재산뿐만 아니라 그 화려한 세상에서의 자리까지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누추한 월세방으로 돌아왔지만 지수가 유일하게 남은 자신의 시계마저 챙겨 떠난 것을 발견하고는 허탈감 속에 홀로 남겨졌다. 시간은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바람처럼 빠르게 지나갔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천년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삶을 파괴했던 파리에서의 사건 이후 5년이 흘렀다. 서울의 후텁지근한 변두리에서 민준은 집세를 독촉하는 집주인의 소리에 잠에서 깼다. 예전에는 말끔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주름과 관리되지 않은 수염으로 가득했다. 그의 옆에는 다른 남자에게 속아 넘어간 후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에게 돌아온 지수가 갈라진 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이웃의 부엌 연기 때문에 계속 기침을 하고 있었다. 민준, 일어나. 아무 일이라도 찾아봐. 우리 지금 3개월이나 밀렸단 말이야. 지수의 목소리는 예전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닌 거친 나무를 긁는 소리 같았다. 민주는 게으르게 일어났다. 무슨 일을? 서연이 만든 범죄 기록 때문에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난 왕년의 이사였다고. 지수, 이사 나셨네. 지금 당신은 그냥 쓰레기야. 지수가 쏘아붙였다. 결국 배고픔에 굴복한 그들 둘은 인력 공급 회사에 등록했다. 그들은 설거지, 화장실, 청소, 식당 웨이터 등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맡았다. 그날 그들은 도심의 최신 고급 레스토랑 단지인 더 아르카 마제스티, 데 알카, 엠제스티에서 사무실 관리 및 청소, 서비스 인력으로 일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 레스토랑은 매우 웅장했다. 흰색 대리석과 수직 정원을 마주보는 높은 유리창의 건축 양식은 경이로웠다. 민준과 지수는 낡은 회색 유니폼을 입고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그날 오후에 있을 대규모 개업 행사를 위해
VIP 구역을 청소하도록 지시받았다. 잘 들으세요. 젊고 사나운 레스토랑 매니저가 말했다. 이 레스토랑의 소유주는 아드리안 산자야. 에드리안 산자야라는 거물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매우 꼼꼼합니다. 이 바닥에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이번 주 급여는 없을 줄 아세요. 알겠습니까?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는 그 레스토랑의 이름인 아르카 마제스티알카, 가 자신이 예전에 죽게 내버려둘 뻔했던 아들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수억 원짜리 정장을 입은 남자들과 실크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민준이 방금 닦은 바닥을 가로질러 걸었다. 민준과 지수는 음료수가 쏟아지거나 오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방구석에 서 있도록 강요받았다. 그때 정문이 열리자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영혼을 부수는 만남. 한 여성이 매우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그녀의 몸을 완벽하게 감싸는 눈부신 에메랄드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강력한 리더십의 아우라를 풍기는 늠름한 남자가 그녀의 손을 애정으로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약 10세 정도의 소년이 매우 잘생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걷고 있었다. 민주는 걸레를 떨어뜨렸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아플 정도였다. 그 여자는 서연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있을 때보다 10배는 더 아름답고 더 위엄있고 더 행복해 보였다. 그 남자는 아드리안이었고 그 아이는 하준이었다. 민준이 한때 짐이라고 불렀던 하준은 이제 엄마의 아름다움과 아드리안의 단호함을 물려받은 작은 왕자로 자라 있었다. 서연은 민준과 지수가 서 있는 바로 그곳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는 민준의 땀으로 젖은 바닥에 자신의 실크 손수건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어머, 죄송해요. 서연은 매우 공손하지만 매우 멀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서연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잠시 증오나 분노를 보기를 바랐다. 그것은 서연이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서연의 눈에서 발견한 것은 오직 공허함 뿐이었다. 서연은 민준을 마치 신발에 붙은 무의미한 물체처럼 바라보았다. 당신. 서연은 민준에게 말했다. 제 아내의 손수건을 주워주고 이 바닥을 다시 닦아주세요. 냄새가 좋지 않네요. 민준은 떨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뺨을 때렸던 여자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단 한 조각의 천을 집어들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의 옆에 있던 지수는 궁핍한 생활 때문에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애쓰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잠깐만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하준은 이마에 주름을 잡으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엄마, 저 남자 예전 사진 속 그 사람 아니에요. 엄마가 나쁜 낯선 사람이라고 했던 그 남자요. 서연은 하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맞아, 아가야.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도 아니야. 그는 단지 우리가 가는 길이 깨끗한지 확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야. 자, 이제 메인 테이블로 가자. 그들은 그냥 지나쳐갔다. 민주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값비싼 손수건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님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불쌍한 저 아저씨, 부자를 보니 떨리는군. 굴욕의 정점. 그날 밤 행사가 끝난 후 민준과 지수는 뒷방으로 불려갔다. 그들은 손님이 많았으니 보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서연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분이 어때? 민준. 서연은 망설임 없이 물었다. 5년 전 당신이 훔치려 했던 돈으로 내가 지은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기분은. 민준은 흐느껴 울었다. 서연, 제발,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지수가 나를 부추겼어. 뭐?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야. 지수가 민준의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쳤다. 그들은 굶주린 짐승처럼 서연 앞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서연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기만 했다. 충분해. 내가 당신들을 고용한 건 동정심 때문이 아니야. 나는 당신들이 매일 당신들 없이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게 하고 싶었어. 당신들이 계속 이 낡은 유니폼을 입고 썩어가는 동안 하준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게 하고 싶었어. 당신들이 등록된 모든 인력 공급 회사를 내가 사들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서 절대 그만둘 수 없을 거야. 당신들은 수치심 속에서 죽을 때까지 나를 행복하게 지켜봐야 해. 서연은 다시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밖에서는 아드리안이 고급차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과 지수는 어두운 방에 남겨졌다. 서로를 탓하며 그들의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더 아르카 마제스티 레스토랑에서의 나날은 민준과 지수에게 끝없는 고문의 순환이 되었다. 파리가 짧은 악몽이었다면 이 고급 레스토랑의 모든 구석은 현실의 지옥이었다. 서연은 그들을 쇠창살 뒤에 가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가려운 회색 유니폼과 마르지 않는 걸레 뒤에 가두었다. 매일 아침 5시에 민주는 주차장을 청소하기 위해 도착해야 했다. 한때 서연에게서 강탈한 고급 차를 몰던 그는 이제 수십억 원짜리 손님들의 차에서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주워야 했다. 손님들이 차에서 내릴 때 그는 자주 고개를 숙여 인사해야 했다. 그가 잠깐의 이기심 때문에 서연을 버리지 않았다면 자신의 것이 되었을 성공한 남자들이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위풍당당하게 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 안쪽에서 지수는 여자 화장실 청소를 담당했다. 한때 명품 가방과 값비싼 향수를 숭배했던 여자는 이제 지린내와 화학 세제 때문에 손이 망가지는 고통과 씨름해야 했다. 저 청소부 좀 봐. 한 젊은 사교계 명사가 화장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속삭였다. 얼굴이 스트레스에 찌든 것 같지? 아직 젊은데 벌써 주름이 저렇게 많아.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싱크대를 닦는 척하며 바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물은 대리석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5년 전 자신이 서연을 지루한 아내라고 모욕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제 그녀는 문 앞의 발매트보다도 못한 존재였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아드리안의 3주년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 연회가 열렸다. 레스토랑은 일반인에게는 폐쇄되었다. 오직 VIP 손님들만 참석했다. 민주는 메인 테이블 근처에 서서 더러운 접시나 음식물이 쏟아질 경우를 대비해 대기하도록 지시받았다. 서연은 그녀의 몸을 완벽하게 감싸는 진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눈부시게 빛났다. 아드리안은 내내 서연의 손을 잡으며 그녀를 열렬히 찬양하는 눈빛을 보냈다. 내 힘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서연. 아드리안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아무리 사람들이 당신을 넘어뜨리려 해도 위대한 여자는 항상 자신의 길을 찾는다는 증거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불과 3미터 떨어진 곳에서 무거운 나무 쟁반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하준이 서연과 아드리안에게 달려가 그들 둘을 껴안는 것을 보았다. 하준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너무나 사랑받고 있었다. 그는 너무나 순수하게 아드리안을 아빠라고 불렀다. 민준의 심장은 비수에 찔린 듯했다. 저 자리는 자신의 것이었어야 했다. 그때 갑자기 한 손님이 민준의 팔을 실수로 쳤고 그가 들고 있던 쟁반이 떨어졌다. 깨지는 유리잔 소리가 낭만적인 분위기를 산산조각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레스토랑 매니저가 얼굴이 빨개져 민준에게 달려와 소리쳤다. 서연, 대표님의 순간을 망쳤잖아. 민준은 맨손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주우려 무릎을 꿇었고 그의 손가락에서는 피가 났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민준이 무릎 꿇고 있는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냥 놔두세요, 매니저님. 서연은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아름다운 것들을 망가뜨리는데 익숙해요. 그게 그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서연은 민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복수심 대신 순수한 혐오만이 있었다. 조심해, 민준. 당신 피가 내 비싼 바닥을 더럽힐 수 있으니까 제대로 치우고 주방으로 가. 남은 파티 음식이 있을 거야. 지수에게 가져가. 당신들은 남은 음식을 좋아하잖아. 그날 밤 그들의 좁은 월세방에서 민준과 지수는 다시 격렬하게 다퉜다. 민준은 남은 음식 봉지를 바닥에 던졌다. 이 모든 게 당신 잘못이야, 지수. 당신이 나를 유혹하지 않았고 서연의 돈을 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민준이 울부짖었다. 내 잘못이라고. 당신이 멍청한 거지. 민준, 당신 아내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껴서 내 아름다움에 넘어간 건 당신이야. 당신이 나를 선택했고 당신이 당신 아들을 버렸잖아. 지수는 그에 못지않게 크게 소리쳤다. 그들은 짐승처럼 싸웠고 캄캄한 방에서 서로 핥히고 때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갇혔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지만 돈도 목적지도 없었고 모든 취업 경로는 서연의 권력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다. 민주는 방구석에서 울었다. 그는 가장 가혹한 처벌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버린 사람이 세상의 정상에 있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후회 속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만든 굴욕의 먼지 속을 기어다니면서 좁은 월세방의 어둠은 민준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가진 듯했다. 파스와 끓이지 않은 인스턴트 라면 냄새가 그의 매일 밤의 동반자가 되었다. 5년간의 패배자의 삶은 한때 휴고보스 정장을 자랑하던 남자의 남은 이성을 깎아내렸다. 방구석에서 지수는 금이 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며 가난과 증오에 시들어버린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탄했다. 나 이렇게는 못 있어, 지수. 민준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은 대가를 치러야 해. 그녀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둘 수 없어. 그녀는 저 위에서 돈잔치를 하고 있는데. 지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신음소리에 더 가까웠다. 뭘 어떻게 하려고? 당신이 하준이 돈 훔치는 걸 녹음한 증거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잊었어? 이 도시에서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잊었어? 우리는 그 여자에게 바퀴벌레일 뿐이야. 민준. 그러나 이미 정신이 쇠약해지기 시작한 민준의 머릿속에 무모한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하준의 일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매주 화요일 하준이 바이올린 연습 때문에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하준과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아이가 자신을 동정하게 만들 수 있다면 서연이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더 극단적으로 하준을 인질로 삼아 몸값을 요구하고 이 나라를 탈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준을 만나러 갈 거야. 민주는 이상하게 번뜩이는 눈으로 말했다. 미쳤어. 그들의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데. 지수는 일어섰지만 그녀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있었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하면 나를 이 더러운 구덩이에서 데리고 나가줘. 다음 날 민주는 청소부 일을 빼먹었다. 그는 유니폼을 가리기 위해 낡은 재킷을 입고 하준이 다니는 국제학교 근처를 몰래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서연은 하준을 24시간 감시할 특별 보안팀을 배치해 놓았다. 민준이 아드리안의 고급 승용차가 멈춰선 학교 정문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을 때 건장한 두 남자가 그를 덮쳤다. 그는 하준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뜨거운 땅에 눌렸다. 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아빠라고. 민준이 히스테리하게 소리쳤다. 우아한 하이힐이 그의 얼굴 바로 앞에 멈춰섰다. 민준은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서연이 그곳에 서서 북극의 얼음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아드리안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를 방해하는 벌레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서연은 조롱하는 듯한 물음표를 던졌다. 누가 상간녀와의 휴가 때문에
자기 아들이 위독한 것을 내버려 두는 아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자기 아들의 치료비를 훔치는 아빠가 있어요? 서연, 제발. 나는 그저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민준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민준의 귀에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도록 살짝 웅크렸다. 민준, 내게 하준의 아빠는 5년 전 돈 가방 때문에 나를 걷어찼을 때 공항에서 이미 죽었어. 지금 땅바닥에 있는 이 남자는 제자리를 잊은 쓰레기일 뿐이야. 아드리아는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납치 미수와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신고해 가장 불편한 감방에 넣어주도록 해. 민준이 서연의 신고로 인해 경찰서 감방에서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지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은 용기를 긁어모아 서연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협박하는 대신 민준을 팔아넘기려 했다. 서연 대표님, 지수는 호화로운 사무실 대기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복수심 때문에 당신 레스토랑 창고에 불을 지르려고 계획했던 녹음과 영상이 저에게 다 있습니다. 제가 전부 드릴게요. 대신 제가 여기서 떠날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세요. 저는 저 남자랑 같이 썩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지수를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 앞에 있는 이 여자는 한때 자신의 고통 위에서 파리의 사치를 자랑했던 사람이었다. 당신은 전우를 배신하고 싶다는 건가요? 지수? 서연은 다리를 꼬며 물었다. 그는 저에게 아무도 아니에요. 그가 저를 이 모든 일에 끌어들였어요.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지수는 수억 원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반짝이며 봉투를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선밖의 외딴 마을로 가는 편도, 버스 티켓 한 장과 이틀치 식비 정도의 현금만이 들어있었다. 이게 당신의 배신에 대한 대가예요. 서연이 말했다. 떠나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도시에 발을 들이지 마세요. 만약 당신 얼굴을 다시 본다면 당신의 불륜과 범죄 수익 향유 혐의를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지수는 극심한 굴욕감을 느끼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는 비닐봉지에 옷을 담아 버스 터미널로 향했고 자신의 아름다움과 교활함이 자신이 뿌린 운명으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신고로 며칠 동안 구금된 후 민주는 납치에 대한 강력한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청소부 에이전시에서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다. 그는 월세방으로 돌아왔지만 방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수는 유일하게 팔만한 가치가 있던 가스레인지와 민준의 옷 몇 벌을 가지고 떠났다. 민준은 차가운 바닥에 홀로 앉았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의 이름은 모든 서비스 업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그는 더 아르카 마제스티 레스토랑에서 멀지 않은 신호등 근처에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 매일 그는 아드리안의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때로는 하준이 차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빛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는 먼지로 가득 찬 인도에서 썩어가고 있었다. 한때 훔친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느꼈던 남자. 민주는 이제 잊힌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이 가장 잔인한 고문이었기에 매 순간 고통받았다. 서연은 성공했다. 그녀는 민준을 죽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을 선사했다. 3년이 다시 흘렀다. 서연에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키우는 친구였다. 그녀의 건축 및 호텔 사업 제국은 이제 국제적인 무대로 확장되었다. 서울의 엘리트 지역 언덕 위에는 유리와 인공폭포, 정원이 지배하는 웅장한 저택이 서 있었다. 서연이 자신의 작은 가족을 위해 직접 설계한 걸작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하주는 12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산소 호흡기도 창백한 얼굴도 없었다. 그곳에는 집 정원의 작은 무대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잘생긴 소년만이 있었다. 아드리아는
서연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고 옆에 서 있었다. 저 아이를 봐요. 서연, 당신의 강인함 덕분에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서연은 아드리안의 어깨에 기대었다. 나뿐만이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그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아버지의 모습을 주었기 때문이죠. 참석한 손님들은 장관, 성공한 사업가 등 엘리트 계층이었다. 그들은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삶을 축하했다. 서연은 고통을 완전히 잊었다. 그녀는 너무 바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의 행복이 그녀의 적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복수 형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언덕 아래 먼지투성이 도로변에는 누더기 옷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한 남자가 굳어선 채 서 있었다. 그는 민준이었다. 월세방에서 쫓겨나고 지수에게 버려진 후 민준은 노숙자 생활을 했다. 그의 머리는 덥수룩했고 피부는 햇볕에 타서 검게 변했으며 만성적인 굶주림 때문에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는 우연히 길거리 교차로의 큰 광고판에서 서연과 하준이 올해의 영감을 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서연의 저택에서 나오는 축제 불빛을 멀리서 보기 위해 그 엘리트 지역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는 대문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곧바로 쫓겨났다. 가, 이거지. 이 구역을 더럽히지 마. 경비원은 민준을 도랑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소리쳤다. 민준은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언덕 위에서 들려오는 하준의 웃음소리와 생일 노래를 희미하게 들었다. 그 남자는 자신과 그 가족 사이의 거리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건널 수 없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파티 중간에 윤 팀장이 서연에게 작은 파일처를 건넸다. 대표님, 지수 소식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파일처를 열었다. 지수는 해안가의 외딴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곳에서 사채업자를 속이려다 실패한 후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났다. 그녀는 이제 만성폐 질환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채 세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더 이상 파리의 사치는 없었다. 낡은 오두막과 남은 후회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파일처를 닫았다. 그냥 놔둬, 윤 팀장.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어.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 없어. 그들의 현재 삶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벌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서연은 도시를 마주보고 있는 자신의 침실 발코니로 걸어갔다. 그녀는 깜빡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수술비를 애원했던 힘겨웠던 시간을 떠올렸다. 아드리안이 다가와 따뜻한 주스 한 잔을 건넸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야, 나는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고 있어요. 여보, 서연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내 돈이 모두 털렸을 때 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잃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감싸고 있던 도구로부터 멀어지게 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서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교훈으로 삼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민준의 유일한 사진이었다. 그녀는 성냥을 꺼내 그 사진을 태웠고 그 재가 밤바람에 날아가게 두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는 없어. 우리와 하준이의 미래만이 있을 뿐이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언덕 아래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를 맞으며 민주는 지하도 아래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는 자신이 파리로 가져갔던 돈이 가득 든 여행 가방이라고 상상하며 빈 생수병을 껴안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과거의 망상 속에 갇혔지만 자신이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행복의 구름을 향해 높이 날아갔다. 3년이 다시 흘렀다. 서연에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축복을 키우는 친구였다. 그녀의 건축 및 호텔 사업 제국은 이제 국제적인 무대로 확장되었다. 서울의 엘리트 지역 언덕 위에는 유리와 인공폭포 정원이 지배하는
웅장한 저택이 서 있었다. 서연이 자신의 작은 가족을 위해 직접 설계한 걸작이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하주는 12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산소 호흡기도 창백한 얼굴도 없었다. 그곳에는 집 정원의 작은 무대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잘생긴 소년만이 있었다. 아드리아는 서연의 어깨를 자랑스럽게 감싸 안고 옆에 서 있었다. 저 아이를 봐요. 서연, 당신의 강인함 덕분에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서연은 아드리안의 어깨에 기대었다. 나뿐만이 아니에요, 여보. 당신이 그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아버지의 모습을 주었기 때문이죠. 참석한 손님들은 장관, 성공한 사업가 등 엘리트 계층이었다. 그들은 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삶을 축하했다. 서연은 고통을 완전히 잊었다. 그녀는 너무 바쁘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었다. 그녀의 복수심은 더 이상 타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의 행복이 그녀의 적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복수 형태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언덕 아래 먼지투성이 도로변에는 누더기 옷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한 남자가 굳어선 채 서 있었다. 그는 민준이었다. 월세방에서 쫓겨나고 지수에게 버려진 후 민준은 노숙자 생활을 했다. 그의 머리는 덥수룩했고 피부는 햇볕에 타서 검게 변했으며 만성적인 굶주림 때문에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는 우연히 길거리 교차로의 큰 광고판에서 서연과 하준이 올해의 영감을 주는 인물로 등장하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서연의 저택에서 나오는 축제 불빛을 멀리서 보기 위해 그 엘리트 지역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는 대문에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곧바로 쫓겨났다. 가, 이거지. 이 구역을 더럽히지 마. 경비원은 민준을 도랑으로 밀쳐 넘어뜨리며 소리쳤다. 민준은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언덕 위에서 들려오는 하준의 웃음소리와 생일 노래를 희미하게 들었다. 그 남자는 자신과 그 가족 사이의 거리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건널 수 없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파티 중간에 윤 팀장이 서연에게 작은 파일처를 건넸다. 대표님, 지수 소식입니다. 서연은 천천히 파일처를 열었다. 지수는 해안가의 외딴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곳에서 사채업자를 속이려다 실패한 후 그녀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만성 폐질환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채 세탁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다. 더 이상 파리의 사치는 없었다. 낡은 오두막과 남은 후회만이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파일처를 닫았다. 그냥 놔둬, 윤 팀장. 그들은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고 있어.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 없어. 그들의 현재의 삶만으로도 충분히 그들을 벌하고 있으니까.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서연은 도시를 마주보고 있는 자신의 침실 발코니로 걸어갔다. 그녀는 깜빡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수술비를 애원했던 힘겨웠던 시간을 떠올렸다. 아드리안이 다가와 따뜻한 주스 한 잔을 건넸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야, 나는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하고 있어요, 여보. 서연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내 돈이 모두 털렸을 때 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잃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감싸고 있던 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서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교훈으로 삼기 위해 일부러 남겨둔 민준의 유일한 사진이었다. 그녀는 성냥을 꺼내 그 사진을 태웠고 그제가 밤바람에 날아가게 두었다. 이제 더 이상 과거는 없어. 우리와 하준이의 미래만이 있을 뿐이야.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언덕 아래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를 맞으며 민주는 지하도 아래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는 자신이 파리로 가져갔던 돈이 가득 든 여행 가방이라고 상상하며 빈 생수병을 껴안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과거의 망상 속에 갇혔지만
자신이 상처 입혔던 사람들은 행복의 구름을 향해 높이 날아갔다. 황금빛 저녁 노을이 더 아르카 마제스티 레스토랑의 대리석 기둥을 비췄다. 그날 오후는 매우 분주했다. 국제 투자자 대표단이 독점적인 만찬을 위해 올 예정이었다. 레스토랑 매니저 현수 휴네스유는 긴장한 얼굴로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그는 모든 직원이 전속력으로 일하도록 확인했는데 그 중에는 청소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상태가 매우 비참하지만 서연이 만든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된 빚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서 일해야 하는 민주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남은 힘을 짜내 손님 구두에 얼룩을 닦고 있었다. 그의 몸은 이제 훨씬 더 말랐다. 그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다른 한편 지수는 잠시 도시 밖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어떻게든 서울로 돌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식기세척기로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서연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지수가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목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일하도록 허락했다. 그때 갑자기 일련의 고급 승용차들이 로비 앞에 멈춰섰다. 발레 파킹 직원이 문을 열자 이 나라에서 여성 성공의 아이콘이 된 서연 키라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남편 아드리안, 그리고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하준과 함께 왔다. 민주는 자신이 닿고 있는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서연의 그림자를 보고 얼어붙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예전에 서연에게 사주곤 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우아해진 값비싼 향수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민준,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다. 민주는 떨었다. 그는 무릎 꿇은 자세, 그대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서연의 차분하고 맑은 눈과 마주쳤다. 서연 뒤편에서는 지수가 비눗물에 젖은 손 그대로 주방에서 나와 그 광경에 굳어버렸다. 오늘은 이 레스토랑이 이전 경영진 아래에서 운영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내일 저는 이 건물 전체를 버려지거나 부모에게 방치된 아이들을 위한 무료 보육원 및 병원으로 기증할 것입니다. 저는 그곳을 아르카 재단이라고 명명할 것입니다. 민주는 쓴침을 삼켰다. 서연, 제발 저를 풀어주세요. 저 더 이상 이렇게 살 힘이 없어요.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에 닿지 않는 미소였다. 당신을 풀어주다니. 민준, 당신의 에이전시 계약은 오늘부로 끝났어요.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민주는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서연의 다음 말은 그의 남은 희망을 산산조각냈다. 하지만 민준, 명심해요. 바깥 세상은 예전 같지 않아요. 당신은 집도 없고 취업 추천서도 없고 당신의 이름은 이미 횡령 범죄자로 경찰에 영구히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은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 이 레스토랑보다 바깥 세상이 당신에게 더 큰 감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수가 다가와 애원하려 했다. 서연 대표님, 제발,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서연은 지수에게 고개를 돌렸다. 지수 씨, 당신은 파리에서 양심보다 사치를 택했다고 했죠. 이제 그 사치는 세월에 다 닳아 없어졌어요. 제가 여기에 지을 보육원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만 받습니다. 당신 마음속에는 돈만 있을 뿐이에요. 아드리아는 앞으로 나서서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요. 자기야, 하준이가 여기서 우리 가족의 마지막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드리안 옆에 서 있던 하준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았다. 하준의 눈에는 복수심 대신 낯선 감정만이 있었다. 엄마, 가요. 여기 분위기 싫어요. 불행한 사람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하준의 말은 민준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자신의 친아들이 그를 아버지로 인식하는 대신 시야를 방해하는 불행한 사람으로만 인식했다. 그날 밤 만찬이 끝난 후 서연은 민준과 지수에게 마지막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많은 돈 대신 그들의 마지막 급여와 민준이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으로 가는 버스 티켓이 들어 있었다. 가세요. 당신이 망신시킨 당신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곳에서 농부든 뭐든 하며 사세요. 다시는 내 앞이나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은 차갑게 말했다. 민준과 지수는 레스토랑 앞에서 서 있었다.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씩 꺼질 때 그 건물은 어둠에 잠겼고 마치 서연이 스위치를 누르자 그들의 삶의 불빛도 함께 꺼진 것 같았다. 민주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는 파리에서 훔친 돈으로 세상의 왕이 된 기분으로 여권을 들고 있던 때를 떠올렸다. 이제 그는 이코노미 버스 티켓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옆에서 지수는 흐느껴 울었지만 민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파괴했고 이제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남은 생을 감당해야 했다. 서연은 차를 몰고 멀리 떠났다. 그녀의 헤드라이트는 앞길을 비추었고 민준과 지수는 서울의 밤의 어둠 속에 삼켜졌다. 전쟁은 끝났다. 정의는 가장 우아한 방식으로, 즉 자신을 배신한 사람의 성공의 그림자 속에서 살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실현되었다. 가느다란 이슬비가 고요한 공영묘지의 비석들을 적셨다. 서연은 단순하지만 품격 있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백합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하여 막 의과대학을 졸업한 하준이 애정 어린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민준의 무덤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다. 민준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수십 년 전 폭풍이 닥쳤을 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서연의 부모님 무덤을 방문하여 마지막 존경을 표하고 있었다. 서울의 사치와는 거리가 먼 늘 실패의 습기로 축축한 외딴 마을에 한 노인이 대나무 오두막 앞에서 앉아 있었다. 그는 민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그의 몸은 불규칙한 생활 방식과 장기간의 우울증으로 인해 생긴 질병으로 쇠약해져 있었다. 민준은 매일 한 가지 일만 했다. 마을 식당의 낡은 브라운관, TV 화면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서연의 얼굴이 자성가로 뉴스에 나오거나 하준의 얼굴이 유능한 젊은 의사로 나올 때면 민준은 흐느껴 울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한때 부자였지만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 민준은 가장 잔인한 후회 속에서 살았다. 후회는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그가 계속 숨을 쉬고 자신이 버린 사람들의 성공을 보도록 강요했다. 그는 사과하고 싶었지만 사과라는 말이 서연의 눈물과 하준이 중환자실에서 거의 멈췄던 숨결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한때 자신의 육체적 아름다움을 그토록 숭배했던 여자는 이제 쓰라린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서울에서 쫓겨난 후 그녀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다. 한때 매끄러웠던 그녀의 피부는 이제 해안의 강한 햇볕 아래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한 흉터로 가득했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잃었고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조종할 능력도 잃었다. 지수는 작은 마을의 부두가에서 홀로 앉아있는 우울한 노파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다. 거울은 그녀의 가장 큰 적이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볼 때마다 그녀는 이제 타버린 여행 티켓과 맞바꾼 양심을 가진 여자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체성 없이, 친구 없이, 사랑 없이 살았다. 그녀가 한때 숭배했던 아름다움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넘쳐나는 공허함만을 남겼다. 하준에게 그의 삶 속 아버지의 모습은 오직 아드리안 뿐이었다. 아드리안은 그에게 자전거 타는 법,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는 법, 그리고 여성을 다치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하준은 우연히 어머니의 오래된 파일, 즉 민준에 대한 경찰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읽은 다음 벽난로에 태웠다. 왜 그걸 태우니? 하준. 문 뒤에서 그를 지켜보던 아드리안이 물었다.
아빠,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주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 남자의 과거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내 삶은 엄마가 싸우기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아빠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로 선택했을 때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서연은 손녀와 함께 해변을 거닐었다. 그녀는 멀리서 길 잃은 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계속 회전하는 등대의 불빛을 보았다. 그녀의 삶이 바로 그 등대였다. 그녀는 폭풍 후에 시달렸고 슬픔의 바다에 거의 가라앉을 뻔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빛나기를 선택했다. 그녀는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됨으로써 승리했다. 이 이야기는 피나 죽음이 아닌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세계의 분리로 끝났다. 서연과 하주는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밝은 햇살 아래에서 살았다. 반면에 민준과 지수는 그들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의 잔해 사이에 끼인 어둠의 계곡에 남아 있었다. 서연은 최고의 복수는 그들처럼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증명했다. 높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연은 맑아지기 시작한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폭풍은 오래전에 지나갔고 이번에 나타난 무지개는 결코 희미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공책을 닫고 펜을 놓고 가족의 따뜻한 포옹을 향해 걸어 나갔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던 파리의 그 밤 이후 20년이 흘렀다. 세상은 변했고 새로운 건물들이 서울의 하늘을 찔렀으며 기술은 지구의 모든 구석을 연결했다. 그러나 과거의 비극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다른 지점에서 멈춘 것 같았다. 서연은 이제 발리에 있는 자신의 휴식처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직접 설계한 개방형 주택으로 파도 소리가 그녀의 삶의 배경음악이 되도록 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분적으로 희끗희끗했지만 그녀의 얼굴의 주름은 고통이 아닌 지혜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재단인 아르카 재단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1000번째 수술 비용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는 소식을 받았다. 그녀에게 구원받은 모든 아이는 한때 거의 잃을 뻔했던 하준의 생명에 대한 대가였다. 엄마,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하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다. 하준은 더 이상 나약하게 누워있던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성인 남성이자 막 인도적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저명한 외과 의사였다. 그는 온순한 아내와 어린 시절의 서연을 꼭 닮은 작은 딸과 함께 왔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 하준아. 서연은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예전에 병원 복도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이 이제 다른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참는 종에게 결코 빚을 지지 않으셔.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는 외곽 지역의 한 요양원에서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는 두 번째 뇌졸중으로 인해 부분 기억 상실을 앓고 있었다. 그의 기억은 종종 단절되었다. 때로는 자신이 고급 레스토랑에 있다고 느끼며 웨이터에게 최고의 와인을 가져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나 정신이 들면 그는 바래고 칙칙한 벽과 지독한 소독약 냄새만을 보았다. 민주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수치심 속에서 돌아가셨다. 그는 잠결에 자주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가 부르는 서연은 자신이 배신했던 과거의 모습이었다. 그는 만약 내가 파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하준을 선택했더라면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 그러나 후회는 그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그의 영혼은 가장 비열한 배신의 기억 속에 갇혀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훔친 돈으로는 결코 행복을 살 수 없고 오직 긴 고통만을 빌릴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지수는 대도시의 문명에서 사라졌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그녀는 작은 마을의 부두가에서 홀로 앉아있는 노파가 되었다고 한다. 그녀는 더 이상 외모에 신경 쓰지 않았다.
거울은 그녀의 가장 큰 적이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볼 때마다 그녀는 이제 타버린 여행 티켓과 맞바꾼 양심을 가진 여자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체성 없이, 친구 없이, 사랑 없이 살았다. 그녀가 한때 숭배했던 아름다움은 오래전에 사라졌고 넘쳐나는 공허함만을 남겼다. 하준에게 그의 삶 속 아버지의 모습은 오직 아드리안 뿐이었다. 아드리안은 그에게 자전거 타는 법,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는 법, 그리고 여성을 다치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 날 하준은 우연히 어머니의 오래된 파일, 즉 민준에 대한 경찰 보고서 파일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읽은 다음 벽난로에 태웠다. 왜 그걸 태우니? 하준. 문 뒤에서 그를 지켜보던 아드리안이 물었다. 아빠,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 남자의 과거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내 삶은 엄마가 싸우기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아빠가 우리 삶에 들어오기로 선택했을 때 시작되었어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서연은 손녀와 함께 해변을 거닐었다. 그녀는 멀리서 길 잃은 배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계속 회전하는 등대의 불빛을 보았다. 그녀의 삶이 바로 그 등대였다. 그녀는 폭풍우에 시달렸고 슬픔의 바다에 거의 가라앉을 뻔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 빛나기를 선택했다. 그녀는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최고의 버전이 됨으로써 승리했다. 이 이야기는 서연의 대가족이 식탁에서 웃고 있는 단순하지만 매우 값진 모습으로 끝났다. 정의는 이루어졌다. 진실한 사람은 영광을 얻었고 배신자는 시간에 의해 파괴되었다. 세상은 서연을 눈물의 잔해 위에 궁전을 세운 삶의 건축가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